일단 저번에 제가 했던 힘태기 자, 여기 보면 1번부터 답 한번 풀어보자. 1번에 BCD 그렇지, BCD. 그 다음 2번 이음디귿 그 다음 3번 기억니은 기억니은 4번 니은디귿 니은디귿 그 다음 5번에 기억니은 니은 겨울에는 세포의 A분의 B, A가 녹말, 네. B가 포도당. 네. 값이 낮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통해 세포의 어느 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것을 통해. 이제 왜냐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점이 낮아지는 거라 네. 기억나. 저번에 어떤 문제 푸는 거야? 아, 우리 호진이도 안 오면 우리 1대1 할 뻔했어. 서로 뻘쭘하게. 시간이 안 와요? 시환님 시험 보고 간 거 아니야? 그때도 시험을 보내 안 보내 막 그러지 않았어? 그랬어요. 이거는 뭐 지원이 빼고 해요. 어쩌거든요. 지가 가버렸어. 음. 1번 BCD, 2번 니은디귿, 3번 기억니은, 4번 니은디귿, 5번의 기억. 자, 좀 후진이 불러봐. 6번에 디귿, 그 다음 8번 기니, 그렇지. 그 다음에 7번 그렇고 8번에 니은, 니은 그 다음 1번 니은 디귿, 니은디귿 그 다음 2번 디귿. 기억디귿 기억도 맞죠? 그치? 무슨 식물이야? 나에서 실험한 식물은? 장 그렇지. 참. 장일 식물이지. 단일 처리할 때 개화 소요 시간이 길었어. 그러니까 이거 장일 식물이야. 그래서 기억디귿 그 다음 지효 3번 니은 니은 4번 니은 그렇지 니은 5번 실수 많이 합니다. 5번 뭐 나왔어요? 니은 디귿, 니은 그렇지 니은 디귿 나와야 돼. 이거는 포옹량까지 합쳐서 가는 총 생산량 1.6에 해당하는 거고 나는 0.4에 해당하는 거라 4배 차이. 난 6번에 기억디귿 그렇지 기억디귿. 자 이번에는 계치공 문제 1번에는 디귿, C C 그 다음 2번 니은, 과 디귿. 디귿도 맞아요. 가가 파도가 있을 때지. 파도가 있을 때라 위에서도 살 수 있었던 거야. 파도가 치면 거기까지 물이 가잖아. 그래서 가는 파도가 있을 때고 나는 파도가 없을 때인데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는 B보다 위쪽에서도 노출된 바위 부분, 그러니까 중간에서도 잘 사는 걸로 봐서 건조에 더 강하다. 위에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위 아랫부분에서는 A와 B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A도 있고 B도 있지. 네. A가 어쨌든 있고 있는 상태라서 A는 경쟁력이 되게 약하기는 하지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답 니은 디귿. 3번 많이 틀리는 문제라고 했었어? 자, 3번은 뭐야? 니은디귿 니은. 니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일정한 수의 개체가 사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일정한 비율의 개체가 사망한다. 개체수가 줄어들면 사망률이 일정하다는 거는 남은 개체의 10%, 남은 개체의 10%, 남은 개체의 10%.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할 때도 일정한 비율의 개체가 사망한다라고 했었어. 니은 말고 디귿만 골라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A와 B와 C를 보면 사람형에 해당하는 게 A, B, C 중에 누구야? C, 네. C 그 다음 그럼 불형에 해당하는 거는 불, A, A. 그 다음 평균형에 해당하는 거? B B. 평균형에 해당하는 거에 가장 대표가 히드라, 그 다음에 다람쥐, 야생조류 이런 애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망률 곡선 요 그래프도 잘 봐두세요. 요거 하나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 대충 모양을 그려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생존 개체수 이거 그렸었잖아. 이거는 사망률 곡선. 사망자 수 곡선이 아니야. 사망률 곡선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번은 뭐 나왔어요? 요거 기억나야 돼. 안 했어 이거 장하지 말라 그랬지? 네, 자, 그 다음에 5번, 디귿, 6번, 니은, 니은, 7번, 4번, 4번. 자, 8번은 층상 구조라는 거예요.
자, 청산 구조는 어떤 숲이 형성됐든지 어떤 뭐 초원이 형성됐든지 높은 데부터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잘라서 횡단면으로 잘라서 어떤 나무가 사는지 빛의 세기는 어디가 높은지 산소는 어디가 많은지 이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상층, 주층, 중층, 하층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높은 데를 뭐라고 해? 교목층. 가장 높은 데도 나무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키 큰 나무, 그다음 좀 작은 나무, 더 작은 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서게 되면 여기를 잘라서 어떤 애들이 사는지, 여기 잘라서 어떤 애가 사는지, 여기 잘라서 어떤 애 사는지, 여기 잘라서 어떤 애 사는지 이걸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키가 커서 교목층, 바로 아래는 과교목층,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관목층, 그럼 이거는 지표층, 더 들어가면 지중층도 나와요. 왜? 거기 살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지금 빛이 어디가 더 많이 쪼여지겠어? 이 위쪽이 빛이 있고 아래쪽 가면 그늘이지. 빛의 세기가 여기로 갈수록 커진다고 하면 이렇게 컸다가 줄어들 거야. 그럼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거는 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광합성. 그렇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센 곳에 높다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줄어드는 애가 있다면 빛의 세기랑 같이 움직이는 애가 산소고, 이때는 낮았다가 이렇게 높아지는 애가 있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O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청산구조가 가장 복잡한 생태계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열대우림. 열대우림 같은 산림 생태계에서 청산구조가 가장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A는 초원, B는 양수림, C는 음수림, 이고 기억이 CO2. 그렇지. 니은이 우투. 답은 2번. 자, 9번 문제 풀 때는 피식자의 개체수 변화가 포식자의 개체수 변화보다 먼저 일어난다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답은? 그렇지. 10번은 기억, 니은, 11번 디귿, 12번 기억. 자, 그 다음 넘겨서 2번에 뭐 나왔어요? 기억. 3번에 디귿, 그 다음 4번 기억. 그 다음 5번 기억이 맞나? A종과 B종 사이에서는 이거 그래프 딱 무슨 그래프야? 포식피식이에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경쟁 베타예요. 포식피식이면 하나가 줄어들었을 때 나머지도 따라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 베타 그림이야. 그럼 둘 다 경쟁이니까 마이너스 리을에 해당하는 거야. 네. 그래서 5번은 리을만 답이 되고요. 그 다음 6번은 그렇지. 리을 디귿 그렇네. 혹시 4번? 4번은 지금 지역 A의 실제 생장 곡선하고 지역 B의 실제 생장 곡선을 말하는 거지. 네. 이제 그러면 생장 곡선에서 환경 수용량은 일단 누가 더 크기는 했어? 지역 A가 좀 더 크기는 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럼 환경 수용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맞았지? 그 다음에 T 시점이라고 돼 있으면 자, T 시점일 때 구간 1과 2 중에 누구에 해당하느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지금 T라는 시점에서는 개체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3번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T 시점은 어디에 해당되겠어? 구간 2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증가는 하고 있어. 그런데 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이거 했었나? 하나도 안 했었나요? 하나도 안 했어?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물질과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환을 거고 하나는 흐를 거다라는 거거든. 흐른다는 거는 흘러가서 양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흐른다. 양이 줄어들어야 돼. 근데 순환은 양은 그대로인데 형태만 바뀐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순환은 형태만 바뀌지만 양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하나 흐르는 거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니까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이 개념으로 보자면 에너지는 흐른다, 순환한다. 에너지는 느낌상은 순환 같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형태는 막 바뀌지만 양은 일정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무질서한 에너지라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가 된다. 반면에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질소나 인이나 인산염이나 뭐 탄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이산화탄소였다가 탄수화물이었다가 뭐 다른 물질로 자꾸 바뀌지만 우리가 지구 바깥에서 계속 탄소가 공급되고 질소가 공급돼야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우리 안에서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물질은 순환한다.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에너지는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인 거야? 태양 에너지. 그럼 태양의 비대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태양의 비대에너지가 우리한테 왔을 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 누구야? 식물밖에 없어. 흔히 말하는 생산자밖에 없을 건데, 그럼 이 생산자가 얘한테 쏟아지는 모든 빛을 다 가져갈 수가 없겠지. 생산자가 가져간 거는 어떤 수치로 나타날까요? 어떤 수치를 생산자가 가져간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까? 생산자의 광합성량. 어떤 광합성량? 총광. 그렇지. 총광합성량. 우리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서 총생산량이라고 얘기해서, 자, 생산자가 가져간 에너지 요거 가지고 나머지 생물이 먹고 살아야 돼. 예를 들면 태양의 비대에너지가 5,000 정도가 왔는데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100을 가져갈까? 그러면 이 100이 생산자의 총 생산량이에요. 생산자한테 써있는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총 생산량이에요. 절대로 순생산량 아니에요. 총 생산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자가 받아간 이 1000을 가지고 나머지가 다 살다가 결국 100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100이라는 에너지가 다시 빠져나가야 이 생태계가 안정된 생태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생산자의 에너지는 세 가운데로 나눠질 거야.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나갈 거야. 자, 호흡을 통해 나가는 에너지는 무조건 무슨 에너지로 본다? 열 에너지로 볼 거예요. 나머지는 밑단계한테 피식돼서 먹힐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사체가 돼서 분해자한테로 갈 거야. 그래서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가 호흡으로 나가고 피식되고 사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얘 있는 애도 마찬가지야. 이 1차 소비자가 될 건데 얘도 호흡으로 피식으로 사체로.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애도 막 가다가 마지막에 먹히지 않고 최종 소비자는 호흡과 사체 배설물만 되고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호흡을 할 거고 얘도 호흡을 할 거야. 얘네들의 사체나 배설물은 다 결국은 누구한테로 가서 분해가 될 거야? 분해자한테로 가서 분해가 될 거야. 그럼 이 분해자도 마지막에 뭐를 할 거야? 호흡을 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할 거야. 그러면 분해자의 호흡, 생산자의 호흡, 소비자의 호흡 이걸 다 합쳐. 이 네 군데를 다 합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0이 나와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생산자의 총 생산량과 모든 생물의 호흡량을 합했을 때 같아야 안정된 생태계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좀 봅시다. 우리 지구상으로 어떤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를 다 합쳐서 이거라고 할 거라면 이거는 이 생산자의 총 생산량이 될 건데, 자, 이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 중에 생산자가 생존을 위해서 바로 써야 되는 양이 무슨 양이 되는 거야? 호흡량이 되겠지. 그럼 이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순생산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위가 진행돼서 극상에 도달하게 되면 누가 감소한다? 천위가 진행돼서 극상에 거의 도달할 때쯤에 누가 감소한다? 순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왜? 총생산량이 일정하거나 살짝 감소할 거야. 근데 호흡량은 일정하거나 살짝 증가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순생산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순생산량이라는 게 어느 생태계에 숲이 있어. 그럼 그 숲에서 생물들이 만들어낸 총광합성량이 총생산량이야. 그 중에 얘네가 지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이 호흡량이야. 그럼 나머지가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이익 중에서 일부가 그 다음 단계 생물한테 먹혀. 피식이 돼. 일부 식물들은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낙엽이 돼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식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 사라진 거잖아. 그러면 먹힐 거 먹히고 낙엽으로 떨어질 거 떨어지고 나머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그것만큼 숲이 조금씩 더 울창해지는 거야. 그 양을 뭐라고 하냐면 생장량이라고 하는 거야. 생장량이 0보다 커야 나뭇잎 하나라도 더 생기고 나무가 한 그루라도 더 생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생산자 얘기야. 다시 한번. 생산자는 총생산량이 있어. 그 중에 호흡량을 빼면 순생산량이야. 순생산량은 세 개로 나눠줍니다. 피, 고, 생. 그래서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으로 나눠지는데 생산자의 피식량은 결국 누군가가 먹어간 거잖아. 누가? 1차 소비자가 먹어간 양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피식량이 되는데 그럼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섭식량이 될 거야. 자, 이 섭식량인데 이거부터는 1차 소비자니까 이게 동물이야. 동물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게 대변으로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먹어간 것 중에서 얘는 계산해서 빼자. 그리고 대변으로 나가버리는 배출량은 계산해서 빼버리자. 일단. 그러면 나가지 않고 내 몸에 남아있는 양 요거를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동화량이라고 불러요. 동화량. 자, 동화량 중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양이 있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할까? 당연히 1차 소비자의 호흡량. 내가 아까 설명으로 치자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단계 생물한테 먹히거나 그냥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얘네가 자연사에서 그 토끼가 죽어버리면 그 생태계에 그 토끼는 없는 거잖아. 그럼 걔는 빼버려. 나머지를 가지고 토끼가 한 마리라도 더 늘어나든지 토끼가 조금이라도 더 크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생장량이야. 자, 그러면 생산자의 생장량과 지금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거의 비슷하다. 말 돼야 돼? 안 되지. 비율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양은 절대 비슷한 게 아니지. 왜? 요거를 확대해 놓은 거라 요만큼밖에 안 될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진짜 많이 들리는 게 예를 들면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생산자의 호흡량에 속한다. 생산자의 생장량에 속한다. 절대 아니야. 1차 소비자의 모든 것은 생산자의 피식량에 속하는 거야. 근데 이거 은근히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로 또 하나 많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소비자의 동화량은 섭식량 빼기 호흡량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총생산량 빼기 호흡량이 순생산량이다 보니까 동물도 섭식량에서 호흡량을 제외하면 그게 동화량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절대 아니에요. 대변으로 나가는 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화량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가진 것 중에 요만큼 먹어가. 그 다음 단계에는 얘가 가진 것 중에 요만큼 먹어가. 그러면 윗단계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뭐는 무조건 줄어들어야 돼.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예외 없이. 무조건 줄어들어야 돼. 이해됐죠? 자, 그럼 거기 채워볼게요. 일단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쓰시고 그래프로 보면 맨 위가 총생산량이야. 거기서 2배 호흡량, 가지 호흡량, 뭐를 다 뺐어. 그랬더니 그 점선, 세 번째 선, 순생산량 그래프가 나왔죠? 거기서 낙엽량, 고사량, 피식량까지 빼버리면 가장 마지막에 점점점점점 찍혀있는 애가 생장량인데 자, 우리 그래프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숲이 점점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총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었어. 찍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천이로 치자면 양수림이랑 혼합림 정도까지가 쫙 올라가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음수림이 우점이 되는 순간 광합성 잘하는 양수림이 줄어드는 바람에 총생산량은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음수림도 호흡은 또 잘하거든. 호흡은 다들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호흡량은 일정하거나 살짝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누구도 줄어드는 거야? 순생산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극상에 거의 도달할 때쯤에는 순생산량이 감소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생장량 아까 얘기했죠? 어쨌든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라도 남으면 그건 생장량이 0보다 큰 거라 조금이라도 숲이 더 생장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거 생장량이 순생산량이 그렇게 됐으니까 생장량도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소했어. 생장량이 감소한 거지만 이날 보면 얘는 이만큼 생장한 거야. 이날 보면 얘는 이만큼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생장량이 조금이라도 0보다 커서 조금씩 쌓이면 그거는 그 숲에 있는 개체들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 거라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체량. 다시 말하면 생물량. 다시 말하면
현존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생체량, 생물량, 현존량은 뭘 말하느냐? 생장량의 누적값, 적분값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칸에다 쓰세요. 총생산량. 첫 번째 칸에 총생산량.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생산량.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인데 당연히 누가 클까? 육상 생태계가 크겠지. 왜? 호흡량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총생산량이 누가 훨씬 크겠어? 육상 생태계가. 왜? 빛의 세계가 훨씬 세기 때문에. 자, 생장량은 순생산량에서 뭐를? 피고 뺀 거야.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을 빼면 생장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커다란 칸. 현재 그 식물 군락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 다시 말하면 유기물의 건조 중량 또는 누적된 생장량. 이거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죠? 생체량, 생물량, 현존량. 생체량, 생물량, 현존량. 이거는 점점 누적되는 값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커지느냐, 천천히 커지느냐의 차이지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이가 지금 막 진행 중인 애야. 천이가 지금 진행 중인 애들은 생체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천이가 막 중간 정도 적겠지. 하지만 순생산량은 현재 많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자라고 있을 거야. 근데 극상에 도달해서 안정된 생태계가 됐어. 그럼 얘는 생체량은 엄청 많은 거야. 거의 최고치에 도달한 거야. 하지만 순생산량은 감소돼서 줄어들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거기 길게 칸 안 넣어주고 길게 써져 있는 한 줄 있죠? 거기에다가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라고 적으세요. 생산자의 피식량. 한 줄 길게 있는 거 칸 안 나눠진 거에다 쓰는 거야? 아니, 아니겠죠. 한 줄 길게 안 나눠진 거.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 자, 그러면 그 두 칸으로 있는 거,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그 큰 칸 있죠? 거기다가 동화량이라고 적으세요. 동화량. 자, 동화량은 어디에서 어디를 뺀 거? 섭식량에서 빼기 배출량. 섭식량 빼기 배출량. 그럼 동화량에 포함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 호흡량, 피식량, 생장량. 호흡량, 피식량, 생장량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시험하면 에너지 흐름, 빛에너지부터 시작합니다. 빛에너지가 누구한테로? 생산자한테로 들어올 거야. 그럼 생산자한테 온 에너지는 세 갈래로 나눠질 거야. 열로 나가든지 1차 소비자한테 가든지 분해자한테 가든지. 그럼 1차 소비자는 다시 열로 가든지 2차 소비자로 가든지 분해자로 가든지. 2차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라면 열과 분해자로 가는 값이야. 그러면 열이라는 글자가 몇 군데 써 있어요? 네 군데. 그 네 군데 써져 있는 숫자를 다 합하면 총 생산량과 같아야 한다. 이해되죠? 그 옆에 있는 거로 복습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사용에너지가 10만이 왔어요. 10만. 맞지? 생산자가 얼마 가져갔어? 1000. 그 1000이 뭐라고? 생산자의? 그렇지. 총생산량이야. 이 총생산량 1000 중에서 호흡으로 800이 갔네. 자, 호흡 왼쪽에다가 적어두세요. 열 에너지. 호흡이라고 써있으면 그게 열 에너지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녹색 식물이 800은 호흡으로 썼어. 그럼 얘는 순생산량은 얼마인 거야? 200. 그렇지. 200인 거야. 그 중에 100은 1차 소비자가 가져가고 100은 분해자한테로 간 거야. 그럼 2차 소비자는 100을 가져갔는데 1차 소비자는 100을 가져가서 다시 70은 열 에너지 호흡으로 쓰고 30 중에서 20은 먹히고 10은 사체 배설물이 된 거야. 자, 2차 소비자가 최종이라 얘는 20을 15는 열 에너지로 쓰고 5는 분해자한테 간 거야. 자, 그렇다면 사체 배설물 바로 밑에다 그냥 분해자라고 써볼까요? 걔가 얼마냐면 생산자한테 100을 받았고 그 다음에 1차한테 10을 받았고 2차한테 5를 받았잖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15죠. 자,
자, 115를 위로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려? 그 호흡이랑 같은 줄까지 올려요. 그럼 거기에 800, 70, 15 옆에다가 몇 점인가 115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800과 70과 15와 115 더할 때 얼마나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이게 100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정된 생태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자. 생산자는 원래 태양에너지가 얼마가 와서 10만 왔잖아. 원래는 10만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 중에 몇만 지가 가져간 거야? 1000. 10만 분의 1000을 가져갔으면 몇 퍼센트 가져간 거야? 1%. 이걸 뭐라고 한다?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 중에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일까? 아직 안 적어도 돼요? 그렇지, 10%지.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20%. 그래서 앞에 페이지로 오세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써있나? 여기 맨 밑에 에너지 효율이란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양분의 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곱하기 100. 이게 에너지 효율이야. 근데 우리 아까 생산자는 에너지 효율 1이었고 1차 소비자는 10이었고 그 다음에 20이었잖아. 자,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야. 내가 아까 에너지량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무조건 감소야.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야. 그럼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지. 증가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 만약에 문제에 숫자가 써져 있으면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서 1차와 2차가 같을 때도 가끔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산을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그래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생태계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뭐라고? 태양의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아니고 빛 에너지가 돼야 돼. 그래서 생산자는 그 빛 에너지를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 거라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유기물 상태 에너지는 세 갈래로 나눠질 거야. 첫 번째는 호흡에 의해서 방출될 거예요. 화살표, 열 에너지. 일부는 먹이 사슬을 따라서 윗단계로 갈 거야. 나머지가 그다음 사체 배설물로 저장이 될 거야. 그러면 사체 배설물로 저장된 에너지들은 나중에 결국 뭐에 의해서? 분해자의 호흡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안정된 생태계. 유입된 에너지량과 유출되는 에너지량이 같은 경우다 라고 했지. 자, 유입된 에너지량이라 줄치고 뭐라고 쓸래요? 그렇지. 생산자의 총 생산량. 자, 유출되는 에너지량 뭐라고 할게요? 호흡량의 총합. 모든 생물이 해내는 호흡량의 총합. 생물만 봤을 때는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다. 자, 이때 그러니까 피라미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태 피라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자, 피라미드라는 거는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걸 말하잖아. 일반적으로 생태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쪽에는 누가 들어간다? 생산자가 들어갈까? 생태 피라미드에서 빠지는 생물 구성 요인이 있어요. 누가 빠져요? 분해자는 빠져요. 그래서 생산자랑 소비자만 들어가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자. 1, 2, 3. 근데 피라미드라면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해야 되는 거야. 생산자한테서 3차 소비자로 갈수록 감소하는 애들이 생태 피라미드의 종류에 들어갈 건데 내가 아까 무조건 누구나 감소한다 그랬어. 에너지.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 중에는 일단 에너지량 피라미드 있을 거고 또 하나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감소해요. 개체수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그 단계에 속하는 생물들을 다 모아서 무게를 전체적으로 다 쟀을 때 그 무게가 감소하거든. 그래서 생물량 피라미드, 생체량 피라미드라고 해서 생태 피라미드는 뭐가 있다? 에너지량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이게 네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 중에 절대로 예외가 없는 애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얘네 둘은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예. 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예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예외가 생기냐면 생산자와 1차 소비자 사이에서만 예외가 생겨요. 그래서 생산자가 오히려 작고 1차 소비자가 더 많아지는,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데 소비자들끼리는 그대로 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이것은 개체수 피라미드를 그린 것이다 라고 문제에 날 수도 있고, 이것은 생물량 피라미드를 그린 것이다 라고 날 수도 있어. 만약에 문제에 이게 개체수 피라미드라고 났다면 무조건 그 생태계는 살림 생태계예요. 예외가 만약에 개체수에서 예외가 생겼다? 그런 거 살림 생태계야. 왜냐면 살림 생태계는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들이 많아. 만약에 참나무 하나에서 사슴벌레 20마리가 살고 있다. 그럼 참나무는 하는데 사슴벌레는 20마리잖아. 그럼 개체수는 누가 더 많은 거야? 사슴벌레가. 하지만 무게를 재봐도 참나무 한 그루가 사슴벌레 20마리보다 무겁고 에너지도 당연히 참나무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산림 생태계는 워낙 커다란 나무가 생산자로 존재하다 보니까 개체수 피라미드에서 예외가 생길 수도 있다. 산림 생태계는 개체수 피라미드에 예외가 생긴다. 가 아니라 예외가 생겼다면 그거는 산림 생태계다. 그 얘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생물량 피라미드에 예외가 생긴 거다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해양 생태계. 해양 생태계는 생산자가 누구냐면 식물성 플랑크톤이야. 식물성 플랑크톤은 단세포 생물들이 많아.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들이니까 개체수는 당연히 많겠지. 그러니까 단세포들이 그 에너지를 다 채워야 되니까. 근데 단세포 생물이다 보니 뭐는 가벼워질 수도 있어? 무게는 더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체량, 생물량 피라미드에 예외가 생기면 해양, 개체수에 예외가 생기면 산림 생태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요인, 개체수, 에너지량, 생체량이라고 보면 돼. 근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건 아까 말했던 누구? 에너지, 효율, 생물 농축 정도는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생물 농축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생산자한테 우리가 제초제나 뭐 이런 것들을 뿌렸어. 화학약품을 뿌리게 되면 화학약품은 분해되지 않고 바깥으로 배설되지도 않아. 그러면 분해되지도 않고 배출되지도 않는다는 건 그게 계속 몸에 쌓인다는 거야. 근데 한 풀이 100개가 있는데 그거를 토끼 한 마리가 먹었어. 그럼 풀 하나가 가지고 있던 게 만약에 1이었다면 이 토끼는 100이 쌓인 거야. 근데 이 토끼 한 4마리를 여우 하나 먹었으면 얘는 400이 쌓이는 거야. 그 여우를 누가 그 위로 갈수록 점점 축적되는 양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생물 농축 정도 양,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은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에너지 흐름을 얘기한 건데 그 밑에 있는 생태계 평형을 보면 이렇게 생산자랑 소비자가 살고 있을 때 중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확 늘어나거나 누군가가 확 줄어들어. 그렇게 되면 바로 이어서는 뭔가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결국은 서로 증감작용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생산자가 증가했다. 얘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 결국 증가된 애가 얘를 감소시켜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1차 소비자가 증가했다. 얘 증가, 얘 감소. 얘가 순간적으로 증가했지만 얘를 먹고 사는 애가 증가해서 얘를 억압할 거고 얘가 먹는 먹이가 줄어들어서 결국 얘도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만약에 이번에는 2차 소비자가 증가했다. 얘는 증가지만 얘는 감소라서 얘가 증가. 결국 그래서 얘도 제자리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 평형이 일정하게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의 순환을 좀 볼게요. 물질의 순환. 물질 순환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 탄소 순환은 되게 쉬워. 왜냐면 탄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생산자가 먼저 가져가면서 시작을 할 건데 생산자가 탄소를 필요로 하는 건 뭐밖에 없어? 광합성하려고 CO2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갖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생산자밖에 없는데 얘를 가져가는 애가 있고 얘를 먹어가는 애가 있고 얘네 둘이 또 다른 생명체한테로 갈 거야. 그럼 얘네들은 대기종으로 돌리고 얘도 대기종으로 돌리고 얘도 대기종으로 돌릴 수가 있어. 얘네들은 나중에 땅에 묻혀서 연료가 될 수 있는데 이 연료는 다시 대기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얘가 생산자고 생산자를 먹어가는 얘가 소비자고 얘네 둘이 결국은 분해자한테로 갈 거야. 자, 얘가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 생산자한테로 왜 가는 거야? 광합성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돌아가는 거는 호흡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로 가는 거는 먹이에 의해서 먹이 연쇄에 의해서 가는 거야. 얘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사체나 배설물에 의해서 가는 거야. 얘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는 연소에 의해서 가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얘네가 어떤 형태로 이동하는지를 보게 되면 자, 얘네가 이동하는 형태는 일단 광합성은 무슨 형태로 이동하는 거야? CO2. 호흡도 CO2. 자, 이거는 전부 다 CO2 형태다. 연소도 CO2. 하지만 먹이 형태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유기물의 형태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사체랑 배설물도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의 순환이라 별로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먹이 형태 이런 거는 유기물의 형태로 가는구나 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면 돼. 이제 중요한 거는 질소 순환인데 질소 순환은 독특한 단어들이 나와서 그 단어의 특징과 그거에 관여하는 세균들만 딱 간단하게 알아두면 돼요. 자, 질소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질소가 필요한 이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물질이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고 있냐면 단백질과 핵산이. 그런데 얘네가 단백질하고 핵산이 질소를 가질 때 얘네가 약간 이런 형태로 가져요. NH, NH2 이런 형태로 가지거든. 이 질소를 H한테 붙여가지고 아미노기나 핵산을 만들고 싶은데 질소는 N2 형태로 존재해서 N하고 N이 세 개의 공유 결합에 연결되는 바람에 결합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쪼갤 수 있는 생물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냐면 세균밖에 없어. 그래서 세균만 유일하게 질소를 쪼개가지고 다른 원소한테 얘를 딱 붙여. 질소를 쪼개서 다른 원소한테 붙인다. 고정시킨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질소의 순환은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냐면 질소를 N과 N으로 잘라서 수소 또는 산소한테 붙이는 질소 고정이 시작인데 질소 고정은 N2가 수소에 붙으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되고요. 산소에 붙으면 NO3 마이너스가 되고요. 근데 이 거의 모든 과정은 다 누가 하냐면 세균이. 딱 한 가지 과정만 빼놓고 다 세균이 할 거야. 생물 중에서는. 그럼 당연히 질소 고정 누가 하겠어? 세균이 하겠지. 자, 이거 세균이 합니다. 자, 이거 하는 세균 딱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하나는 프리오 박테리아, 또 하나는 아조토박터. 자, 이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들어봤어요? 프리오 박테리아. 얘는 왜 들어봤지? 상위. 그렇지. 콩과 식물하고 상미공생 한다고 해서 들어본 거야. 근데 그럼 프리오 박테리아가 콩과 식물하고 상미공생 한다는 얘기는 콩한테밖에 안 주는 거야, 질소를. 그럼 나머지 생물들은 질소를 못 만들잖아. 그래서 나머지 식물들은 자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밀착해서 도와주는 애가 없는 대신에 토양에서 살아가면서 질소를 NH4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이제 아조토박터들이야. 그러면 아조토박터는 그냥 고르게 지가 만들어 놓으면 모든 식물들이 알아서 가져가게 만드는 애들이야. 그래서 제가 만든 NH4 플러스를 가져가고 싶은데 대부분의 식물들이 양이온을 잘 흡수를 못해요. 양이온을 흡수를 못하니까 NH4 플러스가 막 지천에 쌓여있는데도 잘 못 가져가는 거야. 근데 토양 속에는 다행히 암모늄 이온을 산화시켜서 질산으로 바꿔주는 생물이 있어. 그래서 얘는 NH4 플러스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NO3 마이너스를 산화시켜주는 애들이 있는 거야. 딱 보면 질산으로 됐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질산화라고 하는 거야. 질산으로 되는 작용, 질산화 작용. 그럼 질산화 작용 누가 할까요? 당연히 세균. 이것도 세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산화세균이라고 불러요. 질산화세균 또는 질산화균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뭐 아질산균, 질산균이 있지만 교육과정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질산화세균이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는 지가 N2를 가져가지 못했지만 토양에 있는 NH4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를 가져다가 이제 얘가 뭘 만들 수 있는 거야? 단백질하고 핵산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N들을 모아서 단백질, N들을 모아서 단백질 만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질소 동화라고 불러요. 탄소 동화는 포도당 만드는 거, 이산화탄소 모아서. 질소 동화는 N 모아서 단백질이나 핵산 만드는 걸 말하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누가 하는 거다? 식물이 하는 거야. 다른 것들은 다 세균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건 세균 아니고 식물이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결국 식물이 이제 NH4 플러스를 직접 가져가면 아주 좋고 NO3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NH4 플러스를 바꿔서 쓰면 되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건 NH니까. 자 그러면 이 식물이 단백질하고 핵산을 잔뜩 만들어 놓으면 그걸 누가 가져가? 소비자가 가져가. 소비자가 이걸 자기 몸을 이루고 살다가 죽어. 식물도 죽어. 그러면 얘네들이 죽어서 만든 사체나 동물들이 배출해낸 배설물이 있는데 이 안에도 단백질하고 핵산이 들어있을 거야. 이거를 분해가 돼서 다시 NH4 플러스가 돼요. 이거는 그럼 무슨 작용이 되겠어? 분해 작용이 되겠지.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누구겠어? 그렇지. 세균과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공산, 균류가 같이 돼요. 이건 분해자가 하는 거야. 우리 봐봐. 질소를 암모늄이온으로 만들고, 질소를 질산으로 만들고, 질소를 단백질로 만들었잖아. 그럼 점점 누구는 줄어들고 있는 거야. 질소가 줄어들고 있잖아. 대기 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기 중으로 돌려줘야지. 그래서 토양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NO3 마이너스를 이제 대기 중 질소로 돌려주는 거야. 아까 질산이 되는 건 질산화였잖아. 얘는 질산에서 벗어났으니까 탈질산화라고 하는 거야. 질산에서 벗어나는 작용, 그래서 이거는 탈질산화 작용. 자, 당연히 이것도 누가 하겠어? 세균. 그렇지. 이것도 세균이 할 거야. 이 세균은 특히 그냥 이름이 직관적이에요. 탈질산화 세균. 쟤는 질산화 세균, 얘는 탈질산화 세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소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질소 순환에 관한 모든 과정은 누가 관여한다? 세균이 관여한다. 딱 하나 빼놓고 누구? 질소 동화 빼고. 질소 동화만 식물이 하는 거고 나머지 과정은 생물 중에서 세균만 해. 근데 독특하게 이 중에서 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게 바로 질소 구동 중에 이 과정이야. 어느 날 번개가 빡 치면 번개 에너지가 너무 커서 질소가 쫙 쪼개져. 질소가 딱 쪼개지자마자 바로 근처에 질소 다음으로 많은 기체가 누구야? 산소. 산소한테 딱 붙어버리는 거야. 이게 질소 고정이거든. 이거는 번개가 하는 거야. 번개가 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공중방전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생물이 아닌 거야. 그럼 생물이 하는 것 중에서는 질소 동화를 빼놓고 다 세균이 관여하고 있다. 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거는 질소 순환. 그럼 남은 거는 설명을 해야 할 걸로 남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태가 파괴되는 요인,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요인, 뭐 생태 통로를 만들어라, 서식지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생물적인 거니까, 생물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니까 알아두고, 여러분 앞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협약이 나온 적이 있어요. 협약. 그래서 생물 보호 협약, 무슨 뭐 협약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배우면 일단은 외워두는 게 좋고, 왜냐면 주어식으로 나와요.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생물 다양성. 자, 만약에 지구상의 생물이 얼마나 많으냐. 자, 지구상의 생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 내 옆에 살고 있는 생물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너무 체계도 없고 세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아가지고 있느냐를 보려면 일단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있는지 먼저 보는 거지. 그래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있느냐. 생태계 하나만 해도 몇천 종 이상이 되는 종들이 살 거라 일단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한데 어떤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생물들이 여러 마리가 살고 있어가지고 여러 종류가 살아서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좋아. 그렇다는 얘기는 생태계 다양성이 유지되려면 뭐가 높아야 돼요? 종 다양성이 높아야 돼요. 그럼 생태계 중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애가 뭘까? 그러면 알고 있는? 그렇지. 열대. 생태계 중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애가 열대우리입니다. 열대우리면 웬만하면 생태계가 깨지지가 않게 되는 거야. 근데 종 다양성, 종이 다양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환경이 이상하게 변하더라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종을 유지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종들 각각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비슷할수록 좋겠어? 다를수록 좋겠어? 다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얘가 유지되어야 생태계 다양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서로 다른 생태계를 비교할 때 종 다양성이 큰 애는 어떤 애들이 종 다양성이 큰 생태계라고 하느냐? 당연히 종 다양성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종의 수가 많을수록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종큰호도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이 여러 마리가 있어. 근데 종수가 똑같아.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각 종에 속하는 개체수를 세봤을 때 그 개체수 차이가 심하게 나면 안 돼. 어떤 애는 되게 많아. 어떤 애는 되게 조금이야. 그럼 조금인 애들은 잘못하면 멸종될 수 있어.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일정한 양을 가지는 게 좋아. 그래서 각 종에 속하는 개체 수가 균등한 게 좋아요. 이걸 우리 흔히 종균일도. 여기서 말하는 게 모든 종에 속하는 애들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 그건 아니야. 왜 아니냐면 우리 거 배웠잖아. 피식자보다는 후식자가 적어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비슷한 단계에 있는 애들끼리 비슷하고 비슷한 단계에 있는 애들이 똑같지 않고 이렇게 돼야지 종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일부가 멸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수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을 봤는데 똑같은 쥐가 그려져 있고 똑같은 무당벌레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유전자가 다른 게 그려져 있다? 유전적 다양성이야. 근데 그냥 그림에 온갖 종류의 생물이 다 그려져 있어. 그런 건 종다양성이야. 근데 그림에 풍경화가 그려져 있어. 그런 거는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얘가 뭘 나타내는 그림인지를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1번 그 다음에 3, 4, 5 그 다음 11 1, 3, 4, 5, 11 한번 해볼게요.
자, 됐나요? 잠깐만. 자, 1번. 1번에서 기억은 누구야? 소비 그렇지. 니은은? 분해죠. 그럼 A는? 450. 그렇지. 니은에서 빠져나간 게 400하고 50이니까 거기로 들어간 것도 450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A는 450, B는? 400. 그렇지. 400. 소비자한테로 올라간 게 250이죠? 네. 그래서 호흡으로 빠져나간 건 1000 중에서 250과 350을 빼고 나면 400이 가야 돼. 자, 생산자의 에너지율은 얼마? 5%. 그렇지. 2만 분의 1000. 그래서 5%고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25. 1000분의 250. 그래서 25%.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 3번은 뭐 나왔을까요? 기억. 그렇지. 기억. 그 다음 4번은 기억들. 기억 D. 디귿이 맞아요. C는 D보다 중수가 많잖아. 네. 그리고 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잖아. 기울기가 얼마나 거 보면. 이게 각 생태계에 속하는 종들을 다 모아다가 너는 개체수 몇 개 가지고 있어, 너는 개체수 몇 개 가지고 있어를 세서 등수를 나누는 거야. 근데 등수가 200등까지 있다는 얘기는 종이 적어도 200종은 된다는 얘기야. 등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종이 많으니까 200종까지 나오겠지. 그럼 C가 종수가 200종은 되는 거고 A는 종수가 10종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각 종에 속하는 개체수의 비율을 봤을 때 1등하고 2등하고 3등의 개체수 차이 별로 안 나면 그 차이가 적게 나니까 완만하게 떨어지겠지? 근데 개체수 차이가 심하게 나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C가 개체수 종은 가장 많고 각 종에 속하는 개체수의 비율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 자, 5번은 뭐 나왔어요? 기억들. 기억? 니은. 안 돼. 기억들. 2에서 1로 전달되는 거는 저거밖에 없잖아. 피식량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니은 빼기 디귿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뭐 있었다 그랬어? 고사량도 거기 있어야지. 순생산량 피고생이었으니까 피식량 더하기 고사량도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니은 빼기 디귿이 더 커야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에요. 자, 그 다음 11번은 뭐 나왔어요? 기억. 그렇지, 기억. 이거는 그냥 A 더하기 95 더하기 23 더하기 150 더하기 B가 B 더하기 7이 1000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다 빼버리면 얼마 나와요? 725 나오지 그냥? 그래서 기억 맞고 A의 동화량은 반드시 소비자의 모든 거는 피식량에 포함돼야 된다 그랬어. 기억이 총생산량이고 니은이 모음량이죠. 점점 증가하는 거 보니까 니은은 순생산량이 아니야. 그래서 니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기억 빼기 니은에 포함돼야 돼. 그래서 기억. 됐어? 오케이. 그럼 우리 다 끝난 거야. 생태계는 내용 설명 다 끝난 거고 잠깐 쉬었다가 유전 문제 저번에 줬던 거 한번 풀어볼게요.